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새벽 4시였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오피스 빌딩 골목 끝에서 빗소리가 바닥을 두드렸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도시는 아무 감정 없이 젖어들었다. 그 빗속에서 전화 한 통이 50층 사무실로 날아들었다. 강혁이 수화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빗소리 때문이 아니었다. 그 목소리를 울리는 것은 빗물이 아니라 공포였다. 강혁 탐정사무소죠. 저 지금 경기도 가평이에요. 길에서 사람을 발견했어요. 죽은 것 같아요. 아직 따뜻한 것 같은데요. 경찰은 부르기가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짧은 침묵이 있었다. 저는 무당이에요. 강혁은 볼펜을 들었다. 창밖에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울의 새벽이 조용하게 침잠하는 시간이었다. 위치 좌표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해나가 운전석에 앉은 것은 새벽 4시 20분이었다. 강혁보다 15분 먼저 사무소에 도착해 이미 가평 일대 도로 정보와 현장 주변 지형 데이터를 세종을 통해 받아놓은 뒤였다. 최고급 승용차의 헤드라이트가 빗속에서 길을 갈랐다. 이해나는 와이퍼 속도를 조정하면서도 눈은 앞을 고정했다. 조수석에서 강혁이 세종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신고자 이름은 신채령입니다. 28세. 경기도 양평 출신. 현재 서울 종로구 운리동 거주. 직업 무속인. 인스타그램 팔로워 23만 명. 무속인이 팔로워가 23만이에요. 요즘은 SNS 시대니까요, 탐정님. 이해나가 담담하게 말했다. 강혁은 그 대화에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현장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가 넘었을 때였다. 가평 북면 산기슭도로 옆 배수로 근처였다. 빗속에서 작은 손전등을 켜고 웅크려 있는 젊은 여성이 보였다. 노란 우비를 입고 있었지만 온몸이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강혁이 내리자마자 배수로 쪽으로 걸어갔다. 있는 것, 남성 시신 하나, 40대 추정. 정장 차림, 구두, 손에 쥔 종이 조각, 없는 것, 지갑, 핸드폰, 신분증, 어색한 것. 비를 맞은 시간에 비해 정장의 등 쪽이 상대적으로 건조했다. 그것은 이 남자가 비가 시작된 이후 이 자리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빗속에 운반되어 이곳에 놓인 것이었다. 강혁은 장갑 낀 손으로 시신의 손에 쥔 종이 조각을 집어 올렸다. 빗물에 번진 글씨였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다. 마이디. 무희. 강혁은 그 둘자를 바라보다가 뒤돌아섰다. 신채령이 손전등을 들고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무소 응접실에 신채령이 들어선 것은 오전 7시가 지난 뒤였다. 그녀는 이제 우비를 벗고 이해나가 건넨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이 강혁의 눈에 들어왔다. 두려움보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안에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 사람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새벽 3시 반쯤요. 저는 가평에 의뢰받은 굿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끝나고 산길을 걸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배수로 옆에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요. 신채령이 차잔을 내려놓았다. 저는 무당이에요. 경찰서 가면 제일 먼저 저를 의심해요. 그리고 그 사람 손에 들린 종이. 저 그게 뭔지 알았어요. 무희. 신채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저희 쪽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강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설명해 주세요. 신채령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다. 경기 북부에 유랑구패가 있어요. 정식 명칭은 한백예술단이에요. 무당 3명과 악사 5명으로 구성된 전통 무학 집단이에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구판을 열어요. 그런데 그 패에 박수 남자 무당가 한 명 있어요. 이름은 최홍도예요. 30대 중반이에요. 그 사람이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행방불명이요. 네. 한백예술단 단장이 제게 연락했어요. 최홍도가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대요. 위협의 내용이요. 그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의 비밀을. 강혁이 잠시 메모를 내려다보다가 물었다. 배수로에서 발견된 시신이 최홍도입니까? 신채령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장 차림이었잖아요. 최홍도는 무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장을 입지 않아요. 이해나가 세종에게 지시를 내렸다.
세종신원 불명시신, 신체 특징 데이터 경찰 실종자 명단과 대조해줘. 강혁과 이해나가 한백예술단의 겨울 합숙지를 찾아간 것은 그날 오후였다. 강원도 춘천 근교의 한옥 건물이었다. 마당에는 오색천이 걸려 있었고 실내에서는 징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다. 이해나는 강혁보다 먼저 단장에게 연락을 취해 방문 동의를 받아두었다. 단장 박금녀는 60살이 넘은 여성이었다. 얼굴에는 수십 년의 구판이 새겨진 것 같은 깊은 주름이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날카롭고 살아있었다. 최홍도가 사라진 건 한 달 전이고 그 전에 겁에 질려 있었어요. 무엇이 두려웠는지 말했습니까? 제게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밤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받고 나면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강혁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있는 것, 낡은 악기들, 무복들, 벽에 걸린 신도, 들, 창가에 놓인 작은 노트북, 없는 것, 최홍도의 무복, 단원들 중 30대 남성, 어색한 것. 박금년의 시선이 사무소 창문 밖 주차된 무인 승용차 쪽으로 2번 흘러갔다. 강혁이 오기 전 누군가가 이미 다녀갔다는 신호였다. 제가 오기 전에 누가 다녀갔습니까? 박금년이 잠시 멈추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박금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흘 전에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왔어요. 최홍도 행방을 물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최홍도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직접 연락하라고. 연락처는 명함 한 장 없이 전화번호만 주더라고요. 이해나가 즉시 그 번호를 적었다. 그 번호 세종에게 추적 요청할게요. 강혁은 박금년을 바라보았다. 최홍도가 알고 있다는 비밀이 무엇인지 짐작 가는 것이 있습니까? 박금년이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최홍도는 원래 무당 집안아이가 아니에요. 스스로 신내림을 받았어요. 신내림 받기 전에는 서울 강남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어느 대기업이요? 한성그룹이요. 사무소로 돌아온 이해나는 세종 앞에 곧바로 앉았다. 세종이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한성그룹, 창업주 한인수 회장, 1939년생, 2019년 사망, 현재 2세 한준서 대표 체제, 주요 사업군 건설 유통 미디어. 비서실 출신 직원 명단 조회 중 이해나가 최홍도의 본명을 입력했다. 주민등록상 이름은 이현우였다. 1989년생,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성그룹 비서실 근무, 2021년 갑작스러운 퇴직. 그 이후 무속인 활동 시작, 퇴직 사유가 없어요. 이해나가 중얼거렸다. 세종 한성그룹 2021년 전후 내부 이슈 수집해줘. 세종이 데이터를 정렬했다. 2021년 3월 한성그룹 창업주 한인수 회장의 차남 한준민 사망, 공식 발표 심장마비, 당시 삼시상세, 사망 장소 경기도 가평 별장, 강혁이 그 화면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평. 오늘 새벽 시신이 발견된 곳과 같은 지역이었다. 그리고 한준민의 사망, 33세의 심장마비, 2021년 3월, 이현우 즉 최홍도의 퇴직, 2021년 강혁은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가평 별장 위치가 확인됩니까? 확인됩니다. 현재 한성그룹 소유 부동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별장과의 거리는요. 직선거리 3.2km입니다.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탐정님, 오늘 새벽 시신을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알고 있어요. 형한테 연락합니다. 강민혁은 통화를 받자마자 전화기를 움켜쥐는 게 느껴질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혀가 한성그룹 건이야? 왜요, 형? 알고 있었어요. 한준민 죽음이 타살일 수도 있다는 내부 제보가 2021년에 검찰에 들어온 적이 있어. 근데 한 달 만에 사건 자체가 무마됐어. 그때 내가 그 파일을 봤어. 왜 무마됐어요? 한성그룹 법무팀이 움직인 거야. 그 당시 그룹 법무총괄이 누군지 알아? 강혁은 잠시 기다렸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야. 강혁은 전화기를 조용히 쥐었다. 형 조심해야 해요. 나보다 혀가 네가 조심해야지. 한성그룹 지금 2세 한준서가 이사회 장악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준민 죽음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 한준서한테 치명적이야.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그것 때문일 거야.
한성그룹 비서실 출신이 박수무당이 됐고 그 무당이 한 달째 행방불명이에요.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그 사람이 2021년에 뭔가 봤겠지. 맞아요, 형. 그리고 한준민의 사망이 진짜 심장마비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혀가, 이거 건드리면 위에서 누가 막아서도 내가 보호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알고 있어요. 강혁은 전화를 끊었다. 이해나가 그의 옆에서 이미 세종에게 다음 조회를 입력하고 있었다. 세종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대조를 완료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가평배수로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체 특징은 47세 남성 박태홍과 일치했다. 서울 서초구 거주, 직업 프리랜서 사진작가. 이해나가 즉시 박태홍의 이력을 조회했다. 2019년까지는 한성그룹 계열 잡지사 전속 포토그래퍼였어요. 2019년 이후 프리랜서 전향, 창업주 한인수 회장이 2019년에 사망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박태홍의 마지막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나왔어요. 이틀 전 가평의 한 주유소, 강혁은 박태홍과 한백예술단과 한성그룹의 접점을 생각했다. 박태홍이 한성그룹 전속 사진작가였다면 2021년 한준민 사망 당시 가평 별장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박태홍이 그날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현우, 즉 최홍도도 비서실 직원으로서 그날 별장에 있었을 거예요.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두 명 모두 그날을 목격했고 두 명 모두 사라졌어요. 그런데 한 명은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최홍도는 아직 살아있을 수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다음 날 아침 강혁은 한백예술단 합숙지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최홍도의 방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박금년의 동의를 받아 방에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무복이 걸려 있었고 제단 위에는 신이 모셔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노트가 있었다. 강혁은 그것을 살펴보았다. 있는 것, 무가, 가사들, 굿 일정표, 날짜별 메모들, 없는 것. 최근 한 달간의 기록,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일지가 통째로 뜯겨나간 흔적이 있었다. 어색한 것. 책상 서랍 안무복 주머니 속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가 발견되었다. 일반 열쇠 모양이었다. 강혁이 그것을 꺼내 이해나에게 건넸다. 이해나는 분석 장갑을 끼고 USB를 보안 태블릿에 연결했다. 암호가 걸려 있었다. 이해나가 세종에게 암호 해독을 지시했다. 세종이 10분 만에 암호를 풀었다. USB 안에는 사진 파일 38장이 들어있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이해나의 눈이 커졌다. 사진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찍혀 있었다. 가평의 어느 넓은 한옥별장이었다. 날짜 태그는 2021년 3월 15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다. 첫 번째 사진, 술상이 차려진 방. 두 번째 사진, 방 안에서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있는 두 남자. 세 번째 사진, 그중 한 명이 쓰러져 있었다. 네 번째 사진부터가 문제였다. 쓰러진 남자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강혁이 화면을 확대했다. 쓰러진 남자는 한준민이었다. 그리고 주사기를 든 남자는 한성그룹 현 대표이사 한준서였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강혁은 그 사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형사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건들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건들을 저질렀다. 이 사진들이 박태홍이 찍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현우가 이 USB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현우가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이해나가 잠시 생각했다. 비서실에서 일했으니까 그날 별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박태홍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이 사진들을 함께 보관하게 됐을 거예요. 두 사람이 증거를 나눠 가진 거예요. 서로 다른 장소에. 강혁이 말했다. 그러면 박태홍의 시신에서 발견된 매 쪽지는 누가 남긴 거예요? 이해나가 멈췄다. 그것은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이었다. 한준서가 박태홍을 죽였다면 그 쪽지를 남긴 이유가 없었다. 그 쪽지는 누군가가 무속인 세계를 향해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이현우가 남긴 거예요. 그는 박태홍의 죽음을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쫓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아닌 무속인 세계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어요. 신채령이 그 통로가 된 거예요. 이해나가 눈을 빛냈다. 그러면 이현우는 지금 어딘가에서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를 찾는 사람들은 한성그룹이에요. 이해나는 사무소 실험실에서 최홍도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뜯겨나간 페이지들. 그러나 뜯어낸 자리 이전 마지막 장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아래 페이지에 음각처럼 남겨진 것이었다. 이해나는 적외선 스캐너를 사용했다. 세종이 그 자국을 분석하여 텍스트로 복원했다. 무가 구절처럼 보이는 문장이었다. 청학동 어미품에 자식 숨어 겨울 건너간다. 이해나는 그것을 강혁에게 보여주었다. 무가 가사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 무가인지 아니면 어딘가의 좌표나 위치 정보를 무가 형식으로 감춘 것인지 확인해야 해요. 강혁이 그 문장을 읽었다. 청학동, 어미품, 자식, 겨울. 청학동은 지명이에요. 전남 하동이에요. 이해나가 즉시 세종에게 입력했다. 하동 청학동 주변에 무속 관련 시설이나 한백예술단 연고지가 있는지 조회해줘. 세종이 데이터를 출력했다. 하동군 청학동 인근에 청학기도원이라는 민간 신앙 수련원이 있습니다. 운영자 이름 박소화, 나이 62세, 한백예술단 창단 멤버, 현재 은퇴 후 기도원 운영 중.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이현우가 거기에 있어요. 이해나는 그날 밤 기차표를 예약했다. 강혁과 이해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KTX를 타고 진주까지 내려간 뒤 그곳에서 최고급 렌트카로 이동했다. 지리산 자락을 돌아드는 구불구불한 산길이 이어졌다. 이해나는 그 좁고 경사진 산길을 막힘없이 달렸다. 청학동 기도원은 지리산 중턱에 있었다. 낡은 한옥 건물이었다. 마당에는 오래된 장승이 서 있었고 처마 밑에는 풍경이 달려 있었다. 박소아는 문을 열어주며 강혁을 바라보았다. 오래 세상을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알고 있었어요. 박소아가 먼저 말했다. 홍도가 누군가 올 거라고 했어요. 강혁이 뒤뜰 쪽을 바라보았다. 가장 끝방의 창문에 빛이 새어나왔다. 이현우는 살아있었다. 수염이 자랐고 눈빛에 오랜 피로가 쌓여 있었다. 그러나 강혁이 방에 들어서자 그는 이미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성그룹 비서실에서 일했을 때 저는 한준서 상무를 직접 보좌했어요. 이현우가 말을 시작했다. 2021년 3월 15일 새벽 저는 가평 별장에서 숙직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한준민 전무가 그날 별장에서 형인 한준서 상무와 단둘이 있었어요. 경영권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어요. 아버지 한인수 회장이 차남인 한준민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돌았을 때부터요. 이현우가 손을 내려다보았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한준서 상무가 저를 불렀어요. 한준민 전무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봤어요. 술상 위에 주사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준서 상무의 손에 아직 알코올 솜이 쥐어져 있었어요.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준서 상무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현우 씨, 내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지.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알아. 저는 그때 어머니가 항암 치료 중이었어요. 이현우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박태홍 씨가 그날 밤 별장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몰래요. 박태홍 씨는 한인수 회장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한준서가 뭔가를 저지를 것 같아서 미리 별장에 들어와 있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저를 찾아와 USB를 줬어요. 하나는 본인이 갖고 하나는 저더러 갖고 있으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회사를 나왔어요.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신내림이 왔어요. 진짜로요. 이현우가 강혁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무서웠어요. 박태홍 씨가 죽은 걸 알았을 때 저는 여기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신채령한테 그 쪽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누군가 파고들어주기를 바라면서요. 이해나가 이현우에게 물었다. 당신이 갖고 있던 USB는 무복 주머니에 있었어요. 우리가 가져왔어요. 박태홍 씨가 갖고 있던 사진들은요. 강혁이 말했다. 그건 아직 없어요. 박태홍 씨의 시신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현우가 눈을 감았다. 그럼 그 사진들은 아직 박태홍 씨가 숨겨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이해나와 함께 박태홍의 마지막 행적을 역추적했다. 세종이 박태홍의 이동 경로를 정리했다. 사망 이틀 전 가평 주유소 방문, 그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카페 방문, 그리고 사망 당일 오후 가평 한성그룹 별장 인근 도로 CCTV에 포착. 강혁은 삼청동 카페에 주목했다. 박태홍이 삼청동 카페를 방문하기 직전에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서울 중구 소재 사진 현상 전문점이 있었다. 아날로그 사진이에요. 이해나가 말했다. 디지털 파일 외에 필름으로도 찍어두었을 수 있어요. 현상된 사진을 어딘가에 맡겨두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강혁은 삼청동 카페를 직접 찾아가 카페 주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카페 주인은 박태홍이 지난번 왔을 때 카운터 뒤 선반 위에 작은 봉투를 맡겨두고 갔다고 했다. 강혁이 그 봉투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현상된 사진 실의장이 들어있었다. USB 사진과 같은 날짜 같은 장소였다. 그러나 각도가 달랐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찍힌 사진들이었다. 한준서의 얼굴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에는 주사기에 적힌 약품 라벨의 일부가 읽힐 정도로 확대되어 있었다. K실, 염화칼륨. 이해나가 그것을 보고 즉시 말했다. KCl 과다 투여는 심장 정지를 유발해요. 법의학 부검에서 검출이 어려워요. 체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이라서요. 강혁은 그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한준민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되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은 멈추었다. 다만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었다. 증거가 확보된 것을 강혁이 강민혁에게 전달한 날 밤 사무소에 또 다른 방문자가 나타났다. 한성그룹 법무실장이었다. 정장 차림에 변호사 명함을 내밀었다. 강 탐정님, 당신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불법 사찰에 해당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혁은 그를 소파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다. 법무실장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건 실수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이 사무소에 오시는 순간 당신이 압박을 시도했다는 기록이 남아요. 그리고 그 기록이 검찰 자료에 포함됩니다. 법무실장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은 지금 한성그룹 전체를 상대하는 거예요. 저는 한준민 씨 죽음의 진실을 찾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한성그룹과 연결됐을 뿐이고요. 법무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이해나가 말했다. 한준서가 직접 움직일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밤 강혁은 사무소 창가에 앉아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마포대교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이 사건이 처음 전화로 시작된 그 새벽 빗속의 목소리를 그는 다시 떠올렸다. 저 지금 경기도 가평이에요. 무당 신채령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이 사건은 그냥 길가에 버려진 시신 하나로 끝났을 것이었다. 강혁은 그 생각을 하면서 형사 시절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다시 떠올렸다. 한 가족의 평생이 하룻밤 만에 지워지는 것. 한준민도 그랬다. 33살 청년의 삶이 형의 손에 의해 하룻밤 만에 끝났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심장마비라고 기억했다. 강혁은 그 기억을 바로잡기로 했다. 다음 날 이해나는 강혁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한준서를 직접 끌어내야 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한준서의 직접 관여를 확인하는 마지막 고리가 필요했다. 이해나는 신채령을 다시 불렀다. 신채령은 겁을 내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했다. 이현우 오빠 목숨이 걸린 거잖아요. 제가 할게요. 계획은 이랬다. 신채령이 한성그룹 측에 접촉하는 것이었다. 박태홍의 사진 원본을 자신이 갖고 있으며 거래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세종이 신채령의 핸드폰에 연결된 통화 추적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해나가 직접 신채령에게 통화 기법을 브리핑했다. 전화를 걸자 한성그룹 법무실 번호가 연결되었다. 법무실장이 아니었다. 한준서 본인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 사진을 갖고 있다고요. 네, 가평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2021년 3월 15일 새벽,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있었다. 만납시다. 한준서가 직접 나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성그룹 계열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이해나가 세종 드론 2대를 건물 외부에 배치했다. 강혁은 옆 건물 옥상에 있었다. 강민혁의 검찰 조사관 3명이 호텔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신채령이 스위트룸에 들어갔다. 한준서는 혼자였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한성그룹 창업주의 장남답게 단정하고 차가운 인상이었다. 사진 보여주세요. 신채령이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한준서가 사진을 꺼내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전부예요? 원본은 안전한 곳에 있어요. 얼마를 원해요? 신채령이 천천히 말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진실을 원해요. 한준민 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요. 한준서가 신채령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 자식은 내가 없어도 아버지 재산을 혼자 차지할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가 차남한테만 유독 잘해주는 거 알아요? 그날 밤 그냥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세종이 그 발언을 실시간으로 녹음했다. 강혁이 이미 조사관들에게 신호를 보낸 뒤였다. 한준서가 검찰 조사관들과 함께 호텔을 나가는 것을 강혁이 옥상에서 바라보았다. 이해나가 옆으로 다가와 섰다. 됐어요.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시 멈추었다. 탐정님 한 가지가 아직 이상해요. 뭐요? 한준서가 자기 범행을 그렇게 쉽게 말했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기업 오너가 그렇게 쉽게 단둘이 만나는 자리에서 범행을 시인해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가 계속 말했다. 세종 한준서의 법무실장 이력 조회해봐줘. 세종이 데이터를 출력했다. 법무실장 윤기찬, 45세, 2016년까지 서울중앙지방청청 근무, 2016년 퇴직 후 한성그룹 법무실 합류. 담당 검사 시절 처리 사건 다수가 미제로 종결. 이해나가 말했다. 윤기찬이 한성그룹에 합류하기 전에 검찰에서 한준민 관련 내부 제보를 묻었던 사람이에요.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그 담당 검사예요. 강혁이 눈을 가늘게 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이 한준서 본인이에요. 윤기찬이 설계한 거예요. 신채령이 우리 쪽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한준서가 자백한 것은 진짜 자백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역설계예요. 한준서가 자백하는 장면을 만들면 우리 쪽이 함정을 설계했다는 증거가 되고 증거 수집 과정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어요. 강혁은 그 순간 모든 그림이 재조립되는 것을 느꼈다. 한준서는 3년을 버텨온 사람이었다. 그 3년 동안 법무실장 윤기창과 함께 모든 상황을 대비해 두었던 것이었다. 증거가 나타나면 그 증거 수집 방식을 역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었다. 강혁이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한준서가 오늘 자백은 역설계예요. 증거 수집 경위에 문제 제기할 거예요. 그리고 법무실장 윤기찬이 진짜 설계자예요. 2021년 검찰에서 제보를 묻은 사람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강민혁이 말했다. 혀가 그건 나도 알았어. 그래서 오늘 자백 전에 이미 영장을 받아놨어. 한준서 주거지와 한성그룹 법무실 동시 압수수색이야. 형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랑 오래 일한 동생이잖아. 한준서는 구속되었다. 윤기찬은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한준민의 죽음은 3년 만에 타살로 공식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한준민의 시신을 재부검했고 염화칼륨 과다 투여 흔적을 법화학 분석으로 재확인했다. 박태홍은 아직 시신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이제 진실을 담은 사진 12장과 함께 기록 안에 살아남았다. 이현우는 청학동 기도원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강혁과 이해나가 그를 맞이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강혁이 물었다. 이현우는 잠시 지리산 쪽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무당 일은 계속할 거예요. 신이 저를 이 일에 쓰셨으니까요. 강혁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이현우가 한준민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3년을 버텨온 것은 사실이었다. 신채령은 이현우의 손을 잡았다. 이제 세상에 다 나왔어요. 그 작은 말이 가장 크게 들렸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강혁은 이해나와 사무소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다. 서울 하늘에는 옅은 겨울 구름이 깔려 있었다. 한강이 창 아래에서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무히히. 이 사건 제목이에요. 강혁이 고개를 돌렸다. 이해나가 계속 말했다. 이지의 무희에서 무희는 신분 낮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천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이현우도 그랬어요.
무당이라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박태홍도 그랬어요. 고용된 사진사였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진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해나의 말이 맞았다. 이 사건은 힘없는 사람들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서로에게 건넨 신호로 시작되었다. 무복 주머니 안에 USB, 삼청동 카페 선반의 봉투, 시신 엽쪽지 한 장. 그 모든 것이 살아남는 것보다 진실을 남기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흔적이었다. 강혁은 탐정이 된 뒤에 이 생각을 자주 했다. 범인을 잡는 것은 사건의 끝이 아니었다. 그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진짜 문제였다. 이현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해나가 물었다. 잘 살겠지요.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가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탐정님은 그 말을 할 때 진심으로 믿어요. 믿어요. 강혁이 말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겨울 저녁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50층 유리창에 새겨진 강혁 탐정사무소 글자 위로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빛났다. 나정이가 탁자 위에 놓인 차잔을 치우고 있을 때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KCL이에요. 완전 범죄를 노린 방법이었는데 아날로그 사진이 그것을 잡아냈어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디지털 시대에 필름 카메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박태홍이 일부러 필름을 쓴 거겠죠. 디지털은 쉽게 지울 수 있으니까. 강혁은 그 대화를 들으며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사무소 전화가 울리지 않는 밤이었다. 그러나 강혁은 알았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평생이 조용히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다시 새벽 전화로 이 사무소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창밖의 서울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렸다.